2강 주식시장 및 상품시장의 전망입니다. 앞서는 좀 큰 그림을 제가 이야기해드렸다면 지금 조금은 좀 좁혀서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고평가 아닌가, 주식시장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 물음에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평가 맞습니다. 비싼 거 맞냐? 비싼 거 맞죠. 근데 이 고평가고 비싼 게 그러면 고점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주가 밸류는 고평가가 맞지만 이건 시장 환경이 변한 만큼 단순 수치로 고평가를 논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전례 없는 이 팬데믹이라는 사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택근무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2년 전,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재택근무라는 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이런 거 보면 뭐 주부 뭐 2시간 일 뭐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택근무라는 거 좀 저거는 제대로 된 일이 아니야. 저 말도 안 돼. 이런 쪽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라는 건 또 어떤 건가요? 뭔가 모르게 저 사람 좀 회사 좀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좀 첨단 회사 다니는구나. 이미지가 바뀌었죠. 시장이 팬데믹이 벌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과 우리의 생활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건 또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녹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이런 이 잣대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 갖다 대는 건 오히려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런 거 있죠. 짜장면을 저 때는 500원일 때도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짜장면 값은 500원이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3,000원이 됐다. 근데 당연히 500원 대비해서는 3,000원은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시대가 바뀐 거기 때문에 3,000원이라는 짜장면이 3,000원이라는 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절대적인 가격은 올라갔지만 그 시장 상황이 바뀌어졌으면 충분히 3,000원 또. 요즘은 뭐 짜장면 같은 경우는 10,000원도 하지 않습니까? 뭐 10,000원 비싸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절대 못 먹는 장면 가격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거.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PR이 얼마고 PBR이 얼마고 뭐 이런 걸 잣대를 댔다면 요즘에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 PER, PBR 봅니까? 안 보지 않습니까? PSR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팬데믹 전만 하더라도 요즘은 PSR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얼마나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장사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이익을 남냐를 우리는 사실 이제 주가에 이 반영을 한 거지. 지금은 어떻게? 돈은 안 벌어도 돼.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매출은 얼마 나와? 이거는 사실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PSR도 안 보죠. 지금은. 왜냐? 그만큼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이 우리의 예상보다는 더 빨리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점진적으로 왔다면 그 관련 기업들의 성장도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왔을 거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이 정도 계단식으로 상승하겠구나. 근데 원래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까지 올라오는 건 고평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4차 산업혁명은 팬데믹이라는 이슈 때문에 아주 가깝게 당겨졌다라는 거죠. 원래는 10년을 거쳐서 와야 되는 걸 지금 현재는 한 3년으로 당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그 관련 기업들 역시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장에는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빨리 안 나오겠지만 실적 증가율은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빨리 반응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 고평가다라는 이유만으로 고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닷컴 버블 때보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한 버블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맞습니다. 기업들 개개 기업들의 그냥 이 주가 밸류만 보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랑 다르다. 왜?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 때는 실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출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매출 나오는 기업들 역시도 실적이 꺾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올랐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물론 실적 대비 비싸다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해서 실적이 꺾였나요?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 대비 비싼 건 맞지만 실적 성장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닷컴 버블과 다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예전에 그 닷컴 버블 때의
그 관점, 그 잣대를 지금 현재 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큰 추세를 타고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이런 흐름을 꺾으려면 추세에 대한 변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전 추세에 대한 변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시장을 볼 때 이제 추세가 있고 그러니까 추세의 변수가 있고 순환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추세가 살아있다는 뭡니까? 강세장인 거죠. 자,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거 뭐겠습니까? 약세장이다. 추세가 없다. 이거 뭐예요? 박스권장이죠. 근데 지금은 그 추세라는 건 있다. 뭐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기술혁명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증시를 땡겨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흐름, 기술혁명이라는 이 추세는 살아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는 거 중간중간 순환 변수들, 그게 뭐냐?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추세의 변수는 뭐겠습니까? 기술 혁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기술 혁신이 이제 정체된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기술이 지금 어찌 보면 성숙기에 돌입했다라는 건데요. 뭐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것도 지금 성숙기에 돌입했나요? 아니죠. 이제 막 계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변수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중간중간 뭐 아까 이야기했던 금리,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은 다 순환 변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큰 틀은 바꿀 수 없다. 중간중간 변동성은 만들 수 있겠지만 추세에 대한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냥 변동성이 끝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시장 같은 주식시장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0년, 2021년 가면서 해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예전에는 자, 그래서 국내 증시 많이 오를까요? 코스피가 오를까요? 코스닥이 더 오를까요?를 고민을 했다면 요즘은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를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이제 국내냐 미국이냐라고 선택을 한다면 저는 뭐 한 채 망설임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이 어쨌든 긴축을 본격화한다라는 거는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은 자금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에 뭐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연준의 긴축이 본격화되고 연준의 긴축이 좀 강화되면 될수록 점점 자금은 미국으로, 왜?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긴축 스탠스가 있을 때는, 미국의 긴축 스탠스가 본격화될 때는 또 국내 증시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건 뭐 4차 산업혁명, 시장의 트렌드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이제 시장의 트렌드 좀 바뀝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진행이 됐죠. 근데 요즘은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좀 매력도가 좀 높다라는 거죠. 뭐 무형 자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엔터, 게임, 우리 흔히 말하는 요 책엔 뭐 NFT,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무형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단순히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뭔가를 뭐 그 재화를 직접적으로 뭔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무형 자산의 비중이 좀 낮죠. 우리는 뭐 제조업이 좀 발달된 나라다 보니까 제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이런 것.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유형 자산이라 하더라도 무형 자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형 자산들은 흐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반도체,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뭐 하드웨어들. 지금 자율주행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2차 전지, 전기차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또 그거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유형 자산. 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닌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건설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시대에는
좀 힘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가치는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미국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트렌드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미국 증시가 훨씬 더 좀 유망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내 증시보다는 여전히 미국 증시 쪽이 훨씬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저수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또 아까 이제 시장의 자금이 안으로 들어온다, 미국으로 들어오면 이제 외부로는 좀 빠질 것이다. 우리 국내 쪽에서는 좀 자금이 빠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그건 제 개인적으로 저수지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뭐 달러의 환류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저수지에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면 물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을 저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보거든요. 자,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물고기가 여기에도 있겠죠. 이런 가에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저수지의 물이 말라서 점점 줄어서 이렇게 만약에 이 정도까지 말랐다. 그러면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요? 이런 데 있을까요? 이런 데? 이런 데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 물고기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물 안 중심부로 계속 점점점. 그러니까 저수지 물이 마르면 마를수록 점점점 물고기는 요 안에 중심부로, 저수지의 중심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즉 글로벌 유동성이 마르면 마를수록 점점점점 어떻게 된다? 유동성이 있는 도로 계속 시장의 자금은 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건 미국 쪽으로 자금은 더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을 보더라도 국내 증시보다는 원래 뉴욕 증시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재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원자재 시장은 그러면 작년에 엄청나게 강세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런 슈퍼 초강세, 뭐 슈퍼 사이클 같은 이 흐름을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저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지난해 원자재가 워낙 많이 올랐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 중에 이제 큰 이유는 두 가지죠. 소비가 많이 늘어났던 거죠. 뭐 팬드업 디맨드, 재화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은 좀 차질이 많이 빚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앞서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때 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 병복 현상은 좀 완화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부분은 결국은 원자재 시장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병복 현상이 완화된다. 그 다음에 재화에 대한 소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줄고 서비스 소비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재화에 대한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또 원자재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가격 저항도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오르는 건 좋아, 그래, 이렇게 비싸도 내가 사서 물건 만들어서 팔면 이득이 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와, 이거 이렇게 올랐어? 그래도 그래, 뭐 지금만 다 이렇게 오른데 뭐 이 정도면 뭐 사야지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중고차, 뭐 흔히 말해 예를 들면 이 소나타가 있다고 칩시다. 뭐 그랜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랜저가 새 차 가격이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탄 중고차 가격이 만약에 한 4,500만 원까지 한다. 그럼 이게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예전에 의자 같은 나무 원목 테이블이 있다. 그 옛날에는 이 원목 테이블 하나가 만약에 한 2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만약에 40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걸 할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차라리 장사 안 하는 게 낫다. 이 가격에 사가지고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 하면 아무래도 또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 저항도가 지금 높아진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또 공급 병복 현상은 좀 완화된다. 그러면 지난해의 급등세는 좀 이어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원자재별로 흐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원자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도 완만한 상승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원자재 공급 주요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인데요. 지금 칠레 같은 부분도 굉장히 접종률이 높아졌고, 칠레는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구리를 많이 생산하는
이 국가죠. 그러니까 뭐 구리라든지 호주, 다들 아시는 석탄 뭐 이런 것들, 철강서 이런 것들 많이 수출하는 브라질, 사우디는 뭐 아시는 것처럼 원유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원자재를 많이 공급하는 국가들이 점점점 이제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결국은 또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되는 부분. 이거는 공급의 병목 현상을 풀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주요 이 원자재별로 좀 다를 거다라는 거고요. 원래 그러면 원유랑 천연가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유는 85불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 뭐 전망치 같은 경우는 한 90불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도 얼추 그 정도를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뭐 공급적인 부분도 있고 당연히 수요가 또 소비가 또 많이 늘어났던 것도 있고 특히 뭐 이게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석탄 가격이 또 갑자기 좀 높아진 부분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높은 인플레이션의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유가의 상승도 한몫을 합니다. 예전 같을 때는 이 사우디와 미국이 좀 관계가 좀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혈맹이죠. 왜냐면 서로 리즈가 맞았죠. 왜냐면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 이 사우디를 좀 이 군사적으로 좀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보호를 받으면서 사실 뭐 시아파 수니파 간에 그러니까 이란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사우디 이 맹주 자리를 놓고 이렇게 좀 치열하게 이 공방을 할 수 있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셰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은 이 원유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동에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에 개입할 이유가 없죠. 왜? 자체적으로 셰일을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동에서도 뭐 군사들을 대부분 다 철수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와 좀 약간 소위 말하면 좀 이 관계가 좀 틀어진 상황이 생긴 거죠. 그게 지금 아직까지 저는 이제 복구가 좀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셰일 오일에 대한 이 투자 확대는 지금 현재 막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셰일을 많이 못 뽑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야 사우디 너희 좀 많이 좀 풀어줘. 우리 지금 힘들다. 이러면 좀 풀어줬을 건데 지금 사우디와 미국 관계가 지금 좀 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됐어. 아니 예전처럼 너희 말 안 들을 거야. 하면 생각보다 미국이 좀 증산을 이야기를 하지만 증산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사우디가 증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 이거 타결을 해야 되겠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쓸 겁니다. 쓸 수 있는 거 뭐다? 그럼 셰일 오일에 대한 이 신규 시추권을 많이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이든 정부의 이 정책과는 거리가 있죠. 그럼 이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겠냐? 이란과의 핵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란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건드립니다. 왜? 이걸 건드리면 사우디랑 완전히 척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계속 사우디가 만약에 이 미국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면 그 카드를 저는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자칫 잘못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데 중간 선거도 지고 재선도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우디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산을 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원래 결국은 한 유가가 한 85불에서 90불 정도 온다면 그때는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협상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핵 협상을 또 합의를 한다면 이란산 원유가 글로벌로 뿌려질 것이고 그러면 또 한 번은 또 이제 이 공급과 관련된 경쟁이 중동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유가는 또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가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한 90불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요즘에 많이 좀 이슈가 돼서 좀 전망은 좀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지역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 헨리 허브 가격을 이 표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은 공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쓰는 것 중에 대부분 난방인데 지금 올해 미국의 겨울이 그렇게 생각보다 춥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다만 유럽 쪽에 또 천연가스 가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럽은 TTF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더치 TTF 허브, 네덜란드 쪽에 이제 있는 허브인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뭐냐면 유럽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가스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유럽과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두고 지금 계속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좀 차질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유럽 쪽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 상품으로 거래가 되는 거는 미국 헨리허브 기준으로 나오는 이제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상방을 좀 투자하는 건 지금 천연가스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전망을 한 거는 금과 은은 상승 쪽으로 투자 선호도 상승을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은 또 좀 재미가 없다. 금은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매력이 없어졌다. 뭐다?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게 좀 약간 대체 자산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의 저는 매력도 여전히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다만 구조적으로 팔라듐이라든지 백금 같은 경우는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친환경 관련 쪽, 뭐 수소 관련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이 백금과 팔라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좀 구조적으로 흐름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철금속 중에서 구리, 알루미늄, 니켈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구리, 알루미늄, 니켈은 매수 포지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리, 알루미늄, 니켈 모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라는 거고요. 특히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이니켈,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쪽에서 아무래도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충전 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니켈 함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확실하게 니켈 수요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 알루미늄, 니켈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이 맞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매수 포지션이 맞다라고 보고요. 곡물 가격 역시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맞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곡물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팬데믹 관련 부분에서 이제 뭐 이게 풀리면서 공급이 좀 완화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맞지만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건 좀 매도 쪽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2강 주식시장 전망, 그 다음에 이제 상품시장을 전망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잠시 후 3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좀 관심 있어야 할 그래서 뭘 사면 돼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